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또다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리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장 막판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장은 1900선 지지력을 확보하기도 했죠. 미국발 우려가 여전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1920선의 종가를 마감 짓기도 했는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개장 초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렸고 특히 소비 심리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주택 관련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거론됐지만 투자 심리는 살아났습니다. 지표 살펴봅니다. 먼저 주택 지표인데요. 지난 7월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6월에 7.9%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또 주택 착공의 선행 지표격인 건축 허가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는 80을 기록해 전달 확정치는 물론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이는 이전 5년간 평균치인 89선에도 못 미쳤습니다. 미국의 올 2분기 노동 생산성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동 비용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헌의 시초가 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추천 종목이었죠. 비아트로 일단 수익이 난 상태인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아트로는 시초가 대비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평가 매도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좀 짧게 손절가를 제시해드렸는데, 12,2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올해 그 인수전 장비의 신사업 모멘텀 계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 12,2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제시하신 손절가였죠. 15,200원 지지가 나온다면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쌍용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쌍용차는 자동차와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평택에 위치한 평택 공장에서 체어맨이라든가 렉스턴, 액티언, 이런 코란 도시를 생산하고 있고, 이 창원 공장에서 앞선 말씀드린 그 차량의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159개 대리점이 있고요. 해외 대리점과 집판팀 100여 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업체 중에서는 점유율은 4.1%밖에 안 됩니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아서 쌍용차를 준비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턴어라운드입니다. 신년 3분기에 재산매각 2부인에서 1,125억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한 이후 2007년 3분기 이후에 최초의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9,07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동기 대비해서 26.9% 증가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191억 손실해서 37억으로 이익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인데 2월에 그 코란도 트리스머가 성능적인 출시 이후에 판매 대수가 큰 폭으로 좀 증가했고요. 특히 노선환경은 좀 원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판매는 반조립 수출 30대 포함해서 48,195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반기 영업 적자는 486억, 전년 동기에 486억에서
143억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2분기의 턴어라운드가 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에 따른 모멘텀 기대감인데, 누구 휴가 중이던 455명의 직원들이 3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3일부터 이 3번 라인에서 2교대를 시작했고, 7월 25일, 4년 연속 노사분기 없이 임금 협상을 타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7월 판매가 이제 11,284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코란도가 많이 보이는데, 이 8월 7일 코란도 씨 페이스리프트가 국내 출시되면서 빠른 턴어라운드가 지속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시적으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실적 호전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데, 2014년 내년도 매출액은 4조 7천억, 영업이익은 1,410억, 순이익은 1,41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350%의 실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10조 시에는 11,000원대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 2013년 올해 실적 기준 PSR이라고 해서 주당 매출액을 주당 매출로 나누는 그런 성장성 지표를 말하는데, 이 기아차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측면의 투자 지표로서 PSR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멘트가 있어서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11,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만, 올해 충분히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향차를 제시해드리겠고요. 5월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도 166만 주와 84만 주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쌍용차 자세한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시초가 매수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450원과 9,5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8,7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8월 19일 월요일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FOMC 7월 의사록 공개와 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열릴 예정인데요. 우리 시장도 일단 이벤트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 나올 텐데 자세한 출발 상황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일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코스피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은 상승폭 상대 확대를 시키게 되면서 0.2% 정도 약보합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래도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5% 정도 하락 출발한 1917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현재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192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게 되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쪽으로 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호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 2,18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 좀 아쉽게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선물 쪽은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57개 정도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아침 쪽에서 현재 현물과 선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그 매도 1,900억이 넘는 매도를 보였던 개인들은 현재 5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면서 오늘 쪽에서 과연 기관 쪽이 매수에 나서줄 것인가 이 부분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과연 매도 폭을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장 후반 쪽에서 매수로 전환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참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4%, 현대차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1.69%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아차 0.48%, 현대모비스가 0.3% 정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완성차 섹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0.48%, LG화학이 0.5%, 신한수유가 마이너스 1%, SK하이닉스가 0.8%, KB금융이 0.7% 정도, IT 그리고 은행주 섹터가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전력은 0.5%, 현대중공업은 0.6%, SK이노베이션 0.34%, LG전자는 0.27%, S-오일 0.2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로 0.15% 강보합에 출발했는데요. 개장 전에 7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일단 악화된 수치로 발표됐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550선 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스탁 대표님, 코스닥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워낙에 코스닥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550포인트에 대한 저항에 대한 조금 부담감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또 음봉이 좀 출현하면서 다시 550포인트 이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550포인트를 얼마나 좀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는 좀 분기점에 놓여있다는 거 계속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550포인트를 안착하지 못한다라면은 540포인트 중반이나 540포인트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1%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GS홈쇼핑, 다음, 태온 모두 강세를 띠고 있는데, 특히 GS홈쇼핑 같은 경우가 4일 연속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오늘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한 22만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야지 좀 바닥을 좀 논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20만원 초반까지도 좀 하락세가 열려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이 GS홈쇼핑이나 오늘 내일이 GS홈쇼핑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됐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포스코 ICT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약세를 좀 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이 종목 역시 약 9천에서 만원대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얼마나 빨리 탈피할 수 있는 여부를 좀 이번 주에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수급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크게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보신다면 외국인이 코스피에 맞춰서 코스닥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400억 가까운 389억, 목요일에도 140억, 그리고 수요일에도 111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띄고 있는데,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특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완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90전 상승한 1114원 50전에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미국에서 주요 이벤트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외환 시장 흐름 어떨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90전이 상승한 1114원 50전에 개장했고요. 1114원 80전과 1114원 80전 사이를 오가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14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환율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수 거래일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원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배경에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국제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차익 실현 조정의 명분으로 분명히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외환 시장의 경우는 미 경제 지표의 호조 유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반응해서 달러화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전통적인 달러화 강세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 15일에 발표된 6월 외국인 미 국채 매수량이 전월 대비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미 연준의 양적으로 축소에 따른 외국인들의 미 국채 대량 매도가 수급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도와 또 외환시장 해외 통화들의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약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의 경우는 미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가 반등하는 모습 역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는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면요. 6월 외국인 미 국채 매수량과 같은 지표는 후행 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요.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쳐온 통상적인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전통적인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더 지속이 될 경우에 이에 따른 달러와 강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경우 수출업체들이 내고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고요. 지난 7월 29일에 1108원과 또 1108원 70전과 또 8월 9일에 1108원을 쌍바닥으로 하면서 다소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반등세를 보인다면 이와 더불어서 달러원 역시 이에 반응하면서 반등 여력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달러와의 방향성에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겠고요. 오늘 달러원은 1110원대에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1110원대 지지력을 확인하자라는 도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장 전략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그동안의 다우지수를 좀 말씀을 드릴 때 21선에서의 반등폭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지난주였고 그 이후에는 다우지수의 21선에서 하락폭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해주기 바랬던 15,300포인트 급락으로 이탈을 하면서 15,000포인트를 현재 지지 중이죠. 뭐 제가 금요일에 휴가였더라서 주말에 HTS를 켰는데 다우지수가 121선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왜 여기서 다우지수가 15,300포인트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뭐 다우지수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경에 급락대의 지지선이 121선 라인까지 하락을 했다가 재차 이번에 상승 후에 122선 라인이 두 번째 지지예요. 보통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라인들을 바닥이 아닌 공중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이나 세 번 지지하게 되면 그 라인의 체력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경에 다우지수 121선 테스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21선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말하기 싫을 정도의 하락폭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지수는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 디커플링화 되면서 디커플링화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주봉상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인데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은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지수가 글로벌 증시와 차별화가 되면서 디커플링화 되었던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우지수가 급락을 하면 우리 지수도 그동안에 6월 달에 급락 후에 반등했던 것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상존하는 구간이었는데 우리 보유주 삼성전자라도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외국인들의 매수로 소폭 조정에 좀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우지수와 우리 증시와 디커플링화 돼서 야 한국 증시 너네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이제 외국인인 우리가 주식을 좀 사서 너희 좀 올려줘야겠어 라는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면서 삼전을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135만원까지 부근까지 좀 나와주면서
코스피 지수 201선을 돌파해버리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동반 하락이 나와주는 포지션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챙기는 전략으로 보셔도 될 만큼 좀 중요한 구간인데, 일단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나 뭐 지수, 다우 지수와 디커플링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좀 결론을 못 내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응의 수준을 기술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다우지수만 가지고 우리는 하자고요. 왜 그럽니까? 삼전은 바닥에서 장대 영봉으로 세워놓으면서 기술적 반등에 들어왔고, 다우지수는 121선 라인에 두 번째에 걸쳐 있고, 여기서 하락하면 201선까지의 큰 급락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매수해놓고 풀베팅 사인을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135만원 부분까지 1차 반등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다시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전이 150만원대에서 급락 후에 4만 5천원. 그러니까 급락 후에 처음으로 기술적 반등 라인이 잡혔던 구간이 124만 5천원에서 135만원대까지, 135만원대까지 나오고 재차 하락. 그러니까 저항은 일단 135만원을 만들어 놓은 구간이고, 그 다음 하락이 124만 5천원의 저점을 낮춘 하락이 한 번 더 나온 후에 반등이 135만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반등이 좀 나와주었죠. 133만원대.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132만원대. 다시 쭉 하락 후에 이번에 반등이 130만원대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좀 잡히죠. 차트에서 좀 보셨듯이 135만원에서 저항을 받고, 그 저항을 135만원에서 133만원, 132만원 지속적으로 낮추는 모습들, 그러면서 강력한 수급선인 61선이 우하향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132만원 구간에서 135만원 구간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수급선인 61선을 우상향을 돌파해야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관망을 하시면서 삼성과 다우지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은 일단 121만원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보유주들 좀 빠르게 살펴보시면 비츠로테크 다목적 실용 위성 발사 기대감으로 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약 5%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긴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정도 지난주 윗골이 4,68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 돌파한다면 5,000원까지 보시고,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일날 발사니까 그 전에 무조건 좀 수익 실현하는 관점. 그리고 하이셀. 이 하이셀은 현재 좀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골든크로스 이후에 일단 첫 양봉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부터 서서히 관심을 가지시되 소액식 오늘부터 좀 사보도록 하시고요. 삼성은 일단 4%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들 지켜보다가 포지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흐름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다우지수가 121선 지지가 나오는지 잘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이슈 및 테마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금 주파수 경매 막이 올랐지만 통신주 무덤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신 3사 가운데 KT만이 현재 강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이런 통신주 흐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그 계속해서 뭐 최근에도 뭐 정부 규제로 인해서 그 보조금 이런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흐름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파수 문제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신사마다 유리한 어떤 그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가져오게 되면은 통신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그 개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주파수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그 단말기가 너무나 그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갤럭시 S4 LTEA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 G2 같은 경우에 단말기가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영향이 뭐 그리고 서비스 품질 그러니까 음성 쪽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요새는 뭐 음성 쪽보다는 데이터 쪽 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져오게 되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로 인한 실적 개선 모멘텀 그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KT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황금 주파수 대역을 뺏길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KT의 어떤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지만 계속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지부진하게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시장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쪽에서 뭐 SK텔레콤 0.7% 뭐 그리고 LG플러스가 0.76%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그 황금 주파수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그 실적 모멘텀을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아무튼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은 뭐 3분기까지도 뭐 실적이 좀 개선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과연 9월달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꺾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9월달까지 모멘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변수는 시장이 얼마만큼 약 강세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약세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결판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1선 위에서 계속 지지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시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SK텔레콤 21선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신경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침 쪽에서 네.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1.5% 정도 그리고 대우조선이 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조선주뿐만 아니라 화학 섹터라든지 그리고 철강 섹터까지 최근에 그 글로벌적인 유럽 쪽과 그리고 중국 쪽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의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 선박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선박 발주로 인한 어떤 선박금융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조선 섹터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수주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의 발주 그리고 유럽의 경기 회복으로 인한 어떤 물동량 증가, 이로 인한 선박 신규 수주 이런 부분들과 이후에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럽의 경기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보다는 어쨌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도에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유럽 경기로 인해서 계속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3년 동안 부진했던 유럽 경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수주 부분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외국인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조선주의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수가 돌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못 움직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 쪽이었던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기존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키높이 작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면 현대중공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대중공업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어떤 상승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신다면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조금은 낮은 가격을 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진중공업을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주와 조선주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상선도 오늘자 5%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며칠째 오르는 겁니까? 향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현대상선
주가 분석해보죠. 예. 일단은 뭐 이산가족하고 금강산에 대한 네. 부분 마무리가 되면은 뉴스는 이제 소진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그 남부 경협지니까 그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어떤 합의는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그 금강산에서 한 분이 피격을 좀 당했는데 거기는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테마라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 나왔을 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뉴스가 소진이 됐을 경우에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상승 같은 경우에 뭐 현대하산의 지분을 66% 정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게 된다면은 현대그룹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하산의 지분이 있는 현대상승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뭐 기대치라서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실속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현대상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컨테이너라든지 그리고 벌크산 동향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업황적인 부분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강산 관광에 대한 네. 기대치 때문에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좀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은 그 1차적인 고비가 될 수 있는 24,000원 부분을 일단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올 2011년이죠. 2011년부터 현재 저항이 되고 있는 이평선이 201선입니다. 201선이 2011년부터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는데 과연 최근에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201선에 있는 27,000원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7,000원을 저항을 받게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엔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1차적인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7,000원 돌파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시세가 조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다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오늘 다시금 3만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고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의 전력요금 체제 개편 수혜 기대감의 강세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 소식이 더불어 삼성 SDI가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관련 종목도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 한국전력부터 좀 먼저 네.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요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단순히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금 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천연가스를 들여와가지고 이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전기를 이제는 그 단순히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생산에 대한 원가 해소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했을 때 전기요금 생산했는데 그 생산 단가가 100원이면은 그 100원의 가격이 전부 다 이제 한국전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0원을 생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회수율이 9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가 회수율이 90%밖에 안 되는데 이 원가 회수율을 100%니까 100%까지 올리게 되면서 그동안 적자가 났던 요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 대한 그 요금 인상안을 적절히 그 혼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적절하게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겠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원가 회수율의 정상화를 가져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동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어쨌든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노리고 있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그 해마다 그 여름과 그리고 겨울 되면은 전기 요금 과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그 사용 과다로 인한 이런 부분들 전력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ESS라든지 그리고 그 전기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가 실질적으로 ESS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전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산업이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그 전기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주가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어쨌든 ESS 이런 그 전력 저장 장치 이런 신규 사업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현재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해마다 나오는 전력
그 전기 저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타결할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한 부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8만 원 정도권 가격을 돌파하게 된다면 앞으로 뭐 21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ESS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지 여부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삼성 SDI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NC소프트 주가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째 장대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지난주였죠. 크레딧 스위스의 매도 리포트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역시 매도세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향후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적은 괜찮았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지가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나간 게임이기 때문에 이 지나간 게임이 얼마만큼 앞으로 파급 효과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나간 게임이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실적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고전 게임에 대한 어떤 순환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전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순환매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신규 게임보다는 사람들이 실적으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00년대에 많이 했었던 게임이죠. 리니지 1, 2 게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다시 한번 실적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니지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2분기로 끝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리포트로 해서 매도가 나온 부분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가 가격 조정 그러니까 38만 6천 원이 그 최고가인데 38만 6천 원에서 꺾였던 주가가 이제는 12만 5천에서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완만하게 주가 하락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꺾이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가격 회복은 해 나가게 되면서 20만 원 회복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저는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에 이렇게 코스피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는데 코스닥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찬 대표님, 네. 앞서 현대상 살펴봤는데 그 밖에 남북 경협주는 흐름이 좋다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남북 경업주들이 네. 나쁜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등세는 아닌 것 같고요. 로망손이라든지 이화전기, 좋은 사람들 모두 한 1%대 전후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호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확인해야 된다는 거. 다만 이화전기라든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고점을 돌파하려고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신다면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DMZ 네. 평화공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를 연일 좀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화공영, 자연광경, 삼육물산, 루버, 하치 등이 거의 상한가를 전부 다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DMZ 평화공원에 대한 기대감, 확정된 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추진하겠다 얘기만 나온 거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오르는 이유가 지금 시장 이제 테마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좀 모멘텀 좀 부재하고 있었죠, 코스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걸로 편입을 좀 한 것 같은데, 오른 것 중에 이유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오르는 것이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삼육물산, 하츠, 이화공영 같은 경우가 그런 대부분의 이유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들 기업들이 땅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하나로 오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평화공원이 생겨가지고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 또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땅을 팔고서는 다른 쪽 이전할 것이냐 그런다면은 대부분이 여기가 파주라든지 철원 이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여기 땅을 팔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다른 쪽에 땅값이 더 싼 곳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네. 그렇다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단순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군들, 물론 예를 들어서
일신석지라든지 뭐 자연강경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공사가 만약에 진짜 공원이 조성이 된다라면은 뭐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땅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 또 이게 뭐 내일 당장 공원 조성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섣불리 뒤늦게 참여를 했다가 손실을 보시게 되면은 또 그때는 또 누가 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테마 중에 올라오는 게 3D 프린트 관련해서 TPC라든지 세종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TPC는 상한가를 그리면서 3,990원, 세종 같은 경우도 8%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3D 프린트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후발 기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3D 프린트 시장이 이제는 막 시작한 상황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라고 해도 시장 전망이 발달하는 거,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에 모멘텀 작용할 수 있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TPC라든지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까 한국전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ESS 같은 종목군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정책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뭐 이번뿐이 아니라 뭐 올 겨울,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뭐 포스코 ICT라든지 뭐 상하 프론트테크, 뭐 삼화전기, 안암전기 같은 경우, 전자 같은 경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는 포스코 ICT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라든지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D 프린터와 ESS 관련주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앞서 DMZ 관련주 워낙 덩치가 적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5%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주성 엔지니어가 이제 신제품에 대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충분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이런 사업군에 대해서 뭐,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중요한 자리를 갭상승으로 발생을 하고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000원이 돌파된다라면은 한 7,500~600원 뭐 그 이상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잘 주고 상승으로 전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하락 종목도 좀 있는데요. 하락 종목 오성 X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주주 매각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7월 때 올라왔을 때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런 이제 모멘텀이 소진된 이후에 대주주의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멜파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네. 일단 터치 패널 쪽에서 이제 어쨌든 성장성이 조금 저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 한 12,500원이나 12,700원이 잘 지켜야 되고 그게 지켜지지 못한다라면은 12,000원 초반이나 11,000원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이제 삼성하고의 그 합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때 소리바다가 일단은 4,200원을 고점을 찍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3,8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된다. 그게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뭐 CTC 바이오 스페이스 모두 조금 약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정태희 팀장님, 지난주 수급 특징주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지난주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 동반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외국인들 상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종목에 지금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같은 자동차 섹터에 상당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IT 그리고 자동차가 올라가 시장이 좀 반등을 주셨다는 부분인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IT 자동차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섹터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런 IT 섹터의 공동 매수가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반등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ETF 상품도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코덱스 인버스는 반대로 매도 상에 올라있는데,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인버스는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레버리지는 매수를 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쪽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 같아요. 통신주하고 은행주 섹터를 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KB금융 그리고 기관은 신한지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통신주 쪽에서는 KT를 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SK텔레콤이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장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자면은, 추가 반등은 좀 IT 섹터가 좀 달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영향력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 넘어왔을 때, 즉, 현물 시장을 넘어왔을 때는, 전선 섹터라든지 화학 섹터, 채광 섹터, 강세를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던 원동력은 누가 보다 IT 섹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IT 섹터 강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두 좀 IT 쪽으로 마찬가지로 좀 매세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반도체라든지 덕사 하이메탈 같은 종목군들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두 종목군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그림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주가가 만약에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강하게도 상승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 오늘장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의 매수의 지속 여부를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게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띠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해외 증시가 좀 약세를 좀 띄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 좀 소폭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준다라면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월말까지 꾸준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이 지금은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쌍그림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발 상황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속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내라. 루비니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 기관에서 이런 분석을 했다고요. 이는 루비니 교수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루비니 교수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 그 경제분석 기관의 아납다스라는 사람이 CNBC에 출연해서 언급한 것은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또 신용이 지나치게 확대됐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부풀린 상황에서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머징 마켓의 환율이 달러화 대비로 너무 절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절하가 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절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좀 들어가서 인도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을 환차익까지 이익을 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머징 마켓에서 시장에 돈을 빼라는 것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벌써 빠진 만큼 빠졌고 이제는 뺄 차례가 아니라 들어갈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만큼은 또 별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머징 마켓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투자처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봐왔던 이머징 마켓의 어떤 모습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투자 가치가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른바 리코노믹스라고 부르죠. 리커창 총리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 가장 크게 한국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중국 경제 구조적 현황과 전망이라는 것을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교육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구조개혁 실패 우려에 대한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개혁 실패는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후에 추가적인 실패는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실패로 보는 이유는 사실은 만약에 이 리커창과 시진핑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제시했던 산업 재편이라든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가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중경제 구조개혁 실패를 우려할 게 아니라 벌써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파장을 대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상승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권에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는 상황이 있고 또 국내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국 경제가 좋으면 더 좋고 나빠도 그와 상관없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 135억 원 소폭이나마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 3거래 동안 7천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은 이제 4일째 되는 날인데요. 매수가 3일이 됐고 4일째인데 보통 3일 정도 연속으로 몇 천억 이상씩을 평균적으로 사게 되면 추세적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관망기조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히려 선물에서만 1680개 정도 매도하면서 약간 누르고 있지만 더 이상 눌리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막판에 매수로 전향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매수를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천억 매수해놓고 바로 소폭 매도로 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매매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막판에 매수 전향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매매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서는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많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원자재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추가적 상승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매수로 들어올 수 있겠다.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 역시 좀 수급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금 11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수 전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소폭 매도해놓고 또 내일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보다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620억 매도 나오는 것이 언제 갑자기 매수를 전환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통한 베이시스를 콘텐코 유지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지금 백오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환매가 들어오면서 콘텐코가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찰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베이시스를 결국 콘텐코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키포인트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